부채가 이제 드디어 여기 부채 자료로 붙는 거죠. 부채는 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을 다시 구분하죠. 당좌와 재고로.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재고로 따로 가고 아닌 건데 나머지 유동은 다 당좌로 올리고 비유동 중에 투자 목적인 것과 영업인데 유형인 것과 영업인데 무형인 것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부채는 그냥 유동 부채 그리고 비유동 부채 이렇게 두 계정으로만 통합으로 딱딱 구분하고 더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으로 나누거나 하는 항목들은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자, 유동부채를 볼까요? 보고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 갚을 돈이죠. 그죠? 상환해야 될 의무고요. 얘는 받을 권리고요. 뭐 이런 거죠. 자, 다이소가 아주 그냥 파헤치네요, 파헤쳐. 근데 이게 뭐 22년도 기준의 재무제표를 그냥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뭐 25년도에 강의를 듣든 26년도에 강의를 듣든 다이소의 재무제표는 당연히 변화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냥 이 년도의 그냥 재무상태표를 우리는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보시면 여기 이제 유동부채라고 하는 요 카테고리 안에 1번 해서 매입채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입채가 무엇인가? 매입채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공부할 거고 궁금하면 500원 해서 여기 가고 미지급금도 있고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번 시간에는 뭐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을 공부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겠습니다. 부채가 무엇인가 해서 부채라고 하는 이 계정에 정의를 내려주시오라고 하는 건데 부채나 자산이나 별게 없는 게요. 부채도 생각해봐요. 어떤 거래가 있으니까 그게 현재 계정으로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부채를 정의 내려주세요. 첫 번째,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가 있었고 현재 갚은 거야 안 갚은 거야? 안 갚았으니까 기업 실체가 부담을 해야 하고 나중에 과거, 현재, 미래에 그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 부채라고 하는 계정의 특징은 자원이 나가죠. 들어오는 게 없잖아. 반드시 돈은 나가겠죠. 그래서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무들을 우리는 이제 부채로 정의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자산을 정의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거죠. 부담이 아니잖아. 자산은 갚을 게 아니니까. 그럼 미래의 자원이 유입된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부채는 남의 돈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현금이 생기긴 했어. 근데 은행으로부터 돈 빌린 거야. 그러면 이 차입금은 누구 돈을 쓰는 거예요? 남의 돈을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돈이죠. 타인 자본. 타인으로부터 빌린 거잖아요. 빚을. 그리고 부채는 이렇게 타인으로부터도 빌렸는데 둘은 아닌 거죠. 1년 안에, 1년 이내에 갚아야 돼. 그러면 유동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 비유동으로 간다. 부채가 증가되면 대변이잖아요. 부채가 증가하면 순자산이 감소한대. 부채가 감소하면 순자산이 증가한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T자 계정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BS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산이 있고요. 부채가 있고요. 이렇게 자본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자산이 100이었고 부채가 예를 들어 한 70이고 자본이 30일 때 이때 이 계정들을 다른 이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부채는 뭐라고 부르냐면 타인 자본이잖아. 남의 돈이잖아. 그럼 이 자본이 뭐야? 자본은 자기 자본이에요. 이건 내 돈이야, 내 돈. 그 내 돈이 자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타인 자본은 70, 자기 자본은 30. 그러면 자산이 뭐죠? 사실 얘를 총 자본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러나 헷갈리니까 그냥 총 자산이라고 하는 거지. 부채 더하기 자본이 자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합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재무상태표였대. 근데 부채가 증가했대. 그 부채가 증가되니까 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이게 뭐 비용이 발생됐대요. 이렇게 해서 비용이 이렇게 막 발생됐대. 그리고 얘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채가 증가하잖아. 부채가 증가해서 얘가 만약에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부채가 이렇게 10이 증가하잖아요. 부채가 10이 증가하면 순자산은 어떻게 될까? 그만큼 감소하겠죠. 이 전체 금액이
그대로 있다고 전제했을 때 전체 토탈 중에 부채가 증가하면서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잖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채가 감소하잖아요. 부채가 여기서 이만큼 감소하잖아. 전체 구조는 그대로 두고 부채가 늘어나면 순자산은 감소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순자산은 증가한다. 얘가 말하는 그 순자산이 무슨 말이냐? 총자산은 자산이고 자기 자본을 우리가 순자산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불러. 왜 그러냐면 자산이 100이면 뭐해? 남의 돈이 70이나 있는데 그러면 진짜 내 돈이 30이잖아. 이게 진짜 순수한 자산이라고도 불리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문제로 나오는 거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느끼실 필요 없이 그냥 분계로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1년 이내긴 한데 거래가 발생된 날로부터 카운트 1년이 아니라 항상 재무제표는 1년이라는 기간의 결산일, 보고기간 종료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지급해야 될 부채. 우리가 외상매입금은 반드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까? 물어보면 돈 없으면 못 갚겠지 뭐. 내가 외상으로 무언가를 샀는데 상대방에게 1년 안에 갚을게. 그냥 뭐 암암리에 서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돈이 없으면 계속 얘기해야죠. 내년에 갚을게, 내후년에 갚을게 미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계정글 하나씩 이제 보면 첫 번째가 매입채무라는 과목인데 자, 이 매입채무는 예전에 우리가 매출채권에서 공부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했었던 거예요. 당좌자산에서. 이 매입채무는 무엇을 매입했을 때 이 채무를 묶어서 매입채무라고 부르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외상매입금이라는 개정과목과 지급어음이라는 개정과목을 합쳐서 부르는 통합개정인데 여기에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은 어떤 매입을 말하냐?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상기업인 경우는 상품만, 제조기업인 경우는 원재료만. 요 두 개를 매입했을 때 외상인 경우는 외상매입금, 이 두 개를 매입했는데 어음으로 지급하여 결제했을 때만 지급어음.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매입채무. 그럼 매출채권은 뭐하고 뭘 더한 거였냐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더한 거였죠. 그리고 얘가 말하는 그 매출이라는 매출은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업은 업종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이소 같은 기업은 만약에 아까 요 재무상태표에서 매입 채무가 2,607억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돈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거죠. 언제 갚아야 돼요? 적어도 22년도 기말잔액이니까 뭐 양심상 23년도 안에는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개념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돈이 2,600억이라고 하는 이 매입 채무 잔액은 무엇을 매입해서 채무로 남아있는 것인가? 무엇일까요? 다이소예요. 다이소는 상품만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요. 무엇을 매입했길래 채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품.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물어보면 다른 건 안 돼요. 무조건 상품이야. 상겹이거든. 그래서 매입채무라는 개정 과목을 딱 보는 순간 아 상품 매입을 하고 상환하지 못한 채무잔액이 이만큼 있구나를 100% 유추할 수 있게 반드시 구분한다. 그러면 미지급금에 걸려있는 이 374억은 뭐냐 물어보면 몰라요 저도. 저도 모르는데 확실한 관계는 상품을 매입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까지는 알 수 있지. 그럼 그 이외의 것들은 주석을 열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야. 복사기 샀는데 카드로 결제했어. 직원들이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외상으로 먹었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지저분한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미지급금. 하나 퉁. 그러나 매입채무로 들어가는 이 2,600억은 반드시 구분한다. 상품 매입을 했는데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아직 상환하지 않았거나 지급어음, 어음으로 발행하여 주었는데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아서 결제가 되지 않았거나. 선생님 그러면 외상 매입은 언제까지 갚아야 되나요? 물어보면 몰라요 저도. 근데 적어도 2023년 안에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이 있잖아요. 두 번째, 지급어음은 그럼 만기가 언제입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지급어음 만기요? 확실하게 알아요.
2023년 안에 만기가 될 거예요. 그거는 확실해요. 만약에 24년도가 만기였다면 22년도 기말 현재 내가 발행한 내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지급했는데 이 어음의 지급이 만기가 2023년 이후라면 2024년이거나 2025년이었다면 이날 기준으로 그렇다면 이 지급어음은 반드시 앞에다가 장기 지급어음이라고 썼을 거고요. 반드시 비유동에 가요. 그런데 외상매입금은 좀 아리까리해. 그냥 외상으로 샀어. 기본적으로 석 달 안에 갚아. 석 달 안에 돈이 없으면 한 달 더 연장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을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정확한 기한은 약속된 게 없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남아있다면 내년에 갚지 뭐 정도예요. 그래서 딱 보면 이 돈은 상품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상품에 대한 지급어음을 합친 거구나까지는 100% 확실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금액이 이 안에 있다. 그럼 다이소가 회계 처리 틀린 거야. 근데 미지급금에 무엇이 있느냐는 물어보면 안 돼. 왜냐하면 되게 많아. 토지 샀는데 외상이야. 미지급금. 건물 샀는데 카드 결제했어. 미지급금. 컴퓨터 샀어. 책상 샀어. 밥 먹었어. 접대했어. 다 외상이면 미지급금. 어음이어도 미지급금. 아주 지저분하죠. 아주 다양한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딱 구분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1년 동안 분개할 때 외상 매입이나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회계 처리할 때 정확하게 분개해야 되겠죠. 계정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개할 때 계정 과목이 틀리면 빵점 처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개념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매입 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친 건데 상품을 매입하거나 원재료를 매입했을 때만 외상일 때 외상매입금, 어음일 땐 지급어음을 쓴다. 그 외에는 쓰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따라서 설비 구입 대금, 기계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기계 같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이 외 거래에서는 아무리 얘를 샀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채무라고 해도 그 매입과 관련된 채무는 매입 채무인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고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쓰는데 그 이름은 항상 미지급이에요. 만만한 미지급. 만약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어. 빌렸는데 상대방이 어음 달래. 은행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면서 내가 A인데요. 돈 빌려주세요. 그러더니 알았어. 빌려줄게. 대신 너 나한테 이거 대출 받은 거 갚을 거 아니 갚지 않을 것도 같아. 나 너를 못 믿겠다. 어음 발행해라. A가 얘한테 은행한테 알았어요. 대출 만기가 3년이죠. 3년짜리, 2년짜리, 1년짜리 어음 발행해서 줄 수 있거든요. 자, 이때는요. A가 은행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건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 있어? 상품 매입이나 원재료 매입이 아니잖아. 두 번째, 무언가를 매입한 겁니까? 미지급 아니죠. 뭐죠? 그냥 돈 빌리고 증서 하나를 원했을 뿐이야. 그러면 나는 얘한테 돈 빌렸으니까 무슨 계정 처리하면 돼요? 그냥 단기차입금. 지금 이 설명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음이라는 걸 발행했다고 해서 주구장창 지급어음이라는 걸 아무 때나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무언가를 샀는데 어음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상품하고 원재료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미지급금이고 무언가 산 게 아니야. 대출 받았는데 대출금을 갚는다는 약속된 어음을 준 건 그냥 돈 빌리고 차용증서 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럴 때는 그냥 차입금밖에 없어. 이 어음이 계정 과목을 수정하거나 바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선생님 미지급금은 언제 씁니까? 물어보면 아주 다양한 거래. 단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이외 모든 거래는 주구장창 쓰는 게 미지급이라 미지급은요. 차변의 상품이나 원재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외 수천 가지 거래는 다 미지급만 써요. 미지급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횟수가 제일 많아. 시험 볼 때. 그럼 어떻게 쓰이는지 분개해 볼게요. 첫 번째 박스. 원재료를 10원에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가 10원어치 들어온 거잖아. 이럴 때 외상 매입이면 외상 매입금 쓰는 거야. 원재료인데 주된 매입이니까. 두 번째, 상품을 10원에 매입했는데 1년짜리 어음 발행하여 지급했대요. 상품이죠.
우리가 늘상 매입해서 팔기 위한 상거래 거래거든요. 그럼 상품 매입했는데 어음이래. 이럴 때 쓰는 거야. 지급어음은. 원재료나 상품을 매입했는데 외상이면 외상 매입금. 어음이면 지급어음. 요럴 때만. 세 번째. 자, 이런 거 주의. 원재료를 10원에 샀대.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그럼 원재료가 10원이 들어왔죠? 원재료죠? 대변해요. 우리가 원재료 매입할 때 꼭 전화해가지고 외상입니다. 두 번째, 어음입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바로 결제해버리는 거지. 법인 카드로. 카드 결제 많이 하잖아, 요즘에. 그럼 이 카드 결제가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갑이라고 하는 업체에 우리 회사가 갔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바로 여기서 매입하면서 즉시 카드로 결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갑이라는 거래처에겐 결제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카드 결제했잖아. 그러면 갑은 나한테 돈 받은 것처럼 치는 거죠. 카드 결제가 그래서 편한 거잖아요. 대신 우리 회사는 오늘 이 카드 결제가 됐다고 그래서 오늘 돈 나가요? 한 달 뒤에 나가요? 한 달 뒤에 나가죠? 그러니까 오늘 돈 나간 거 아니면 뭐예요? 어쨌거나 채무죠. 아니, 돈이 안 나갔잖아. 그치? 그럼 선생님, 돈 나가는데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 맞아요. 그런 거 시험에 나와. 어떨 때 돈이 당장 나갈까? 카드 결제했는데 직불카드야.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카드로 결제는 했지만 그 카드 결제가 되는 순간 당장 예금에도 돈이 나가죠. 그럼 얘는 미지급 걸 필요 없지. 맞아. 체크카드는 오늘 돈이 나가. 한 달 뒤에 안 나가. 그러니까 얘는 현금이 나가는 거니까 매입 채무 아니야. 채무 아니야. 얘는 바로 현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 신용카드. 법인 신용카드.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요. 카드 결제일에 돈 나가겠죠. 자, 그러면 대변에 돈 나간 거 아니고요. 돈 나간 거 아니고 체크카드 아니고 그러면 아직까지 돈이 안 나갔으니까 채무인데 이때 채무를 뭐라고 처리해야 될까? 누구한테 갚을까? 일단 첫 번째 BC카드에게 갚겠죠. 거래처가 BC카드죠. 갑이라는 회사에게 갚을 거라고 걸면 안 되죠. 우리는 갑에게 결제하고 나온 거니까. 카드 결제 한 달만 기다리면 요 돈이 나가.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 이건데 카드 결제든 뭐든 오늘 이 채무가 발생된 이유는 뭡니까? 원재료 때문이잖아. 비품 때문 아니잖아. 토지 때문 아니죠. 복사용지 아니잖아요. 주된 매입이잖아요. 자, 주된 매입인데 결국은 돈 아직 안 나갔으니까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중에 어음은 아니잖아.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시험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게. 원재료 매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페이지를 조금 바꿔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3월 10일에 원재료를 이제 100원어치 샀어. 근데 상대방 거래처에 가서 원재료 100원어치 사오면서 즉시 카드로 결제한 거야. 이렇게 카드로. 카드로 100원을 결제했어. 그럼 여러분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아오겠죠? 그러면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100원 안에 있는 이 100원이 당장 돈이 나간 게 아니잖아. 3월 10일에 결제했어요. 얘는 4월 25일에 나가. 그러니까 3월 10일 현재는 여전히 채무인 거야. 누구한테? 카드사한테. 그러니까 이 업체하고는 이제 거래가 끝난 거지. 업체는 카드 결제 받았으니까 쥐도 한 달 뒤에 카드사로부터 돈 받아내겠지. 이제 카드 거래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채무긴 하잖아요, 지금. 한 달 뒤에 나가잖아. 4월 25일에. 그쵸? 근데 4월 25일에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이 채무 중에 무엇을 매입한 채무냐 이거예요. 결국은 얘를 봐야죠. 그 다음에 원재료를 매입한 채무잖아. 그러면 거래처가 카드로 들어간다고 해서 얘가 미지급금이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야. 결국은 주된 매입과 관련된 채무인 건 확실하잖아. 근데 어음은 아니잖아. 그럼 외상 매입금이야.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카드 거래처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그냥 알파몬고 이런 데 가가지고 복사용지 사거나 거래처랑 만나가지고 밥 사 먹거나 직원들하고 회식하거나 이럴 때만 카드를 쓴다고 생각해서 카드 결제 그러면 무조건 머릿속에서 기타 채무
미지급금 이렇게 쓸 때가 있다고요. 근데 아닌 경우가 이런 거야. 반드시 미지급금이나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기준은 카드 결제 여서가 아니라 무엇을 매입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분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 25일에 상상을 해봅시다. BC카드가 돈이 나가는 은행이 있겠죠?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서 4월 25일에 카드 결제일에 100원 나가잖아요. 보통예금에서. 그럼 이날 100원 어디서 뭐가 나가는 걸로 하면 돼요. 이게 죽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BC카드 결제가 나간 거. 요 카드가 나간 거죠. 이렇게. 잡았다가 요때 죽으면서 돈이 나중에 나가죠. 사실은 이거를 크게 한번 퉁퉁 치면 안 잡았다 치고 안 잡았다 치면 원재료 100원은 결국은 돈 내는 거잖아. 근데 가지고 있다가 한 달 뒤에 나갈 뿐이지. 그런데 상대방 거래처에게는 이미 결제했기 때문에 상대방 거래처와는 나하고 거래할 일이 없는 거죠, 지금은. 아시겠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의 거래처가 카드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원재료니까. 원재료면 외상매입금인 거야. 예외가 없어요. 단 카드 결제일에 나갈 뿐이지. 요거 한 가지야. 두 번째.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이제 강의할 때 초창기에 이제 학원에서 많이 했는데 학원에서 강의하는데 옆반에서 이제 뭐 반들이 많잖아 이렇게. 이 옆반에서 공부하고 나오는 학생이 중얼중얼 대면서 이거는 뭐지? 계속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얘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수업 듣다가 이게 헷갈렸대.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뭐 대답해줬지. 뭐 같은 학원이니까. 근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처음에 원재료를 100원에 살 때 상대방 거래처가 이제 갑인데요. 갑으로부터 결제를 하지 않고 일단 외상으로 사왔대요. 갑한테. 그러면 갑이라는 거래처에게 갚을 외상매입금 100원이 생긴 거죠. 맞죠? 카드 결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갑이에요. 근데요, 제가 3월 16일쯤에 거래처에 간 거야. 갑에게 가서 나 결제할게요. 이렇게 했어. 그럼 갑이 기뻤겠지? 그래서 네, 주세요. 그랬더니 근데 저 카드로 결제할게요. 이러는 거야. 자, 그러면 카드로 결제하면 나 분개해야 되나? 그럼 어떡하죠? 카드로 결제해주면 얘가 뭐 좋든 안 좋든 나는 카드로 결제하고 싶어 오늘. 그럼 분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물어보더라고. 분개를 해요 마요? 왜 물어봤을까? 이 학생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때문인 거야. 내가 갑에게 카드로 결제를 하긴 했는데 결국 원재료에 대한 결제니까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외상매입금. 맞죠? 맞아요. 외상매입금이면 그러면 이날도 외상매입금이 걸려 있었는데 오늘 카드로 결제해도 외상매입금을 잡을 거면 이미 잡혀있는 외상매입금을 또 분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럴까? 아니요. 틀렸죠. 분개해야죠. 왜 분개하냐면 외상매입금 갑한테 갚을 외상매입금은 갚았잖아. 그러면 걔 먼저 죽여. 갑한테 갚을 외상매입금은 갚았어. 부채 감소. 그런데 오늘 이후에 누구한테 갚을 채무가 생겼습니까? 카드. 거래처가 다르잖아. 그 뭐라고 해야 돼? 거래처는 카드.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에요? 아니요. 따라가 봐요. 무엇에 대한 채무입니까? 원재료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계정 과목이. 진짜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얘도 외상매입금이고 얘도 외상매입금이에요. 그 학생이 생각한 건 둘 다 외상매입금이니까 그럼 카드 결제했을 때는 분개를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 제가 얘기했죠. No, 아니라 분개한다. 단 거래처가 다르다. 회계는 거래처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실무에 가면. 그러면 이게 결제가 이제 어떻게 될까? 갑한텐 결제했죠? 갑하고 나하고는 이제 채무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뭐만 남았어? 한 달 뒤에 카드 결제일이 되면 보통 예금에서 100원이 요결제가 나가겠죠. 요게 나가겠지. 됐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쵸? 엄청 중요하죠. 그래도 다 분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무엇 때문에 생기는 문제냐면 그놈의 카드 때문에. 여러분 카드 때문에 분개가 복잡해지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부가세 신고할 때도 카드 때문에 복잡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응. 자, 이제 부가세 공부하면 카드가 왜 복잡한지 그때 또 아시게 될 거야. 이게 다 부가세가 붙거든. 짜증나요. 하여튼 그래. 관리를 잘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요 카드 결제라고 해서 무조건 미지급금은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외상 매입이나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결정되느냐. 카드가 아니라 원재료 매입이냐 상품 매입이냐. 두 개가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돌아가서 결국은 얘가 외상 매입금이라는 설명을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통해서 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외상 매입금 10원이 있는데 6개월짜리 만기 어음으로 결제했대. 상대방이 외상 매입금 징글징글 하대. 어음이라도 달래. 외상 매입금은 주구장창 기다려야 되는 채무니까 어음이라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외쳐볼게요. 예를 들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원재료를 예전에 매입하고 외상 매입으로 걸어놨는데 상대방이 갚어. 안 갚으면 너 죽일 거야. 단 어음이라도 줘. 어음은 만기가 있잖아. 그 만기까지만 기다리면 돈 준다고 약속해 주는 거니까 외상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래가 일어났대요.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원을 갚은 거죠. 근데 대변에 뭐가 나가는 거야? 같은 채무인데 어음이라는 채무가 또 생기는 거지. 지급어음. 이럴 때 지급어음이야. 왜 지급어음이냐? 따라가면 원재료거든. 외상 매입이라고만 얘기했지 이게 원재료 매입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 슬퍼. 왜 슬프냐면 문제에서 외상 매입금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상품이거나 원재료였기 때문에 외상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잡았겠지. 아니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걔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는이 아니야. 정해져 있어. 답은 항상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상 매입금은 어음을 발행해도 둘 다 매입 채무로 움직이는 거죠. 내가 별도의 미지급금 쓰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자, 그럼 세 번째. 업무용 승용차를 외상으로 매입했대요. 10원에. 자, 이런 거야. 업무용 승용차는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무슨 이름으로 처리하기로 했냐면 차량 운반구 10원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죠. 근데 얘를 외상으로 살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근데 얘를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한 것처럼 외상 매입금을 쓸 수 있냐 이거지. 원재료나 상품이 아닌데. 기타 등등의 거래잖아. 그러면 또 기타 등등이네? 오케이. 답은 정해졌어. 너는 미지급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 다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10원에 샀다. 1년 만기 어음 결제했다. 공장을 신축하는 용이라는 말을 왜 줬을까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준 거죠. 만약에 투기 목적 토지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 된단 말이야. 근데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샀으면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거니까 유형자산이 된다는 설명인 거야. 지금 계정 과목이 토지라는 계정 과목으로 걸 거야. 확실한 전제 조건을 줄게. 그 토지가 10원. 토지가 들어왔어. 근데 어음 결제했대. 근데 보니까 토지를 매입했는데 어음으로 결제하면 지급어음 쓸 수 있냐 이거죠. 못 쓰거든. 그러면 주구장창 뭐라고요? 제가 왜 주구장창이라고 하냐면 경우의 수가 엄청 많거든. 그래가지고 얘를 셀 수가 없어. 근데 확실한 건 주된 매입이 아닌 기타 등등 그 아주 많은 거래들이라면 어음이어도 미지급, 외상이어도 미지급. 외상이야? 미지급. 묻지 마. 어음이야? 아 귀찮아. 미지급. 진짜 귀찮아. 어쩌다 한 번 아니까? 10번은 아니잖아. 여러분 토지 사는 게 10번 정도 되겠어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 토지를 어떻게 누가 주구장창 사요? 근데 여러분 주구장창 사는 게 뭐예요? 주구장창. 매일매일. 그게 원재료죠. 아니면 상품. 왜 그럴까? 팔아야 되니까. 막 사놓잖아. 창고에 이만큼 쌓아놓잖아.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쓰는 거야. 정해놨어. 회계는 약속된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게 우리의 약속. 그래서 미지급금을 언제 쓰나요? 아유 됐어요. 상품하고 원재료가 아닙니다. 정말 징글징글하게 얘기하는데 늘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징글징글하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징글징글해가지고 막 소리 지를 때까지. 그 다음 식당에서 직원들이 회식을 했대. 국민카드로 결제했대. 직원들이 밥 먹었으니까 복리후생비 처리하겠죠. 10원. 대변에 카드 결제했대. 카드 결제했으니까 뭐야?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카드 결제했으니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니까.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잖아. 그래. 이걸 먼저 봐야 돼. 상품하고 원재료가 아니네. 그런데 아직 결제 안 했으니까 미지급이네. 외상매입금이나 지급보험을 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주구장창 미지급금. 미지급금 쓰는 경우가 너무 많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맞아요. 진짜. 여기는 카드사가 들어가야겠지. 카드사 거래처. 만약 들어간다면 식당은 들어가면 안 되겠지. 회사들이 그 식당 하나 이렇게 잡아놓고 직원들 밥 먹고 한 달 단위로 결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죠, 뭐. 그 다음, 이렇게 결제하면 미지급금 10원은 나중에 보통예금으로 결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잡았던 게 차변으로 미지급금 계정이 10원만큼 한 번에 나가는 거죠. 관련 계좌, 이체되는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 결제와 관련된 붕괴도요, 정말 많이 나오고요. 무엇을 매입했느냐를 말할 수 없이 아주 다양한 매입은 죄다 미지급금 쓰는 거예요. 이제 예외 없이. 그러나 외상매입금과 지급보험을 사용하는 경우는 딱 두 번밖에 없는 거야. 원재료와 상품을 매입할 때만. 이것을 우리는 재고자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매입만 매입채무. 아닌 건 싹 다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결정된 것이 없다. 등등등등 지저분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정 과목 중에 단기 차입금이 있는데, 우리 생각해 볼까? 단기 차입금이 있으면 모두 있겠어요. 장기 차입금이 있겠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든 장기 차입금이든 언제 쓸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때 쓰는 거죠. 빌렸는데 3년 뒤에 갚으래. 그러면 장기 차입금. 1년 안에 갚아.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년 안에 상환할 차입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앞에서 당좌 예금 공부할 때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차월로 분개하는데, 결산할 때 당좌 차월이 나와 있으면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당좌 차월과 단기 차입금은 같은 계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1년의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싶을 땐 당좌 차월을 쓰다가 기말에 당좌 차월의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 금액을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으로 대체하고 싶은 거지. 계정 과목이 많이 출력되는 것도 꼴보기 싫거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까 그 다이소 재무제표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여기에요. 그 얘네 회사는 지금 보니까 차입금이 이게 차입금이 없어. 뭐야? 단기 차입금이 없는 거야? 대박. 없네. 돈 빌리지 않나 봐. 돈 많은가 봐. 장기 차입금은 있겠지. 비유동 부채에서 봐야겠다. 차입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요. 여기에 단기 차입금도 쓰고 당좌 차월도 써가지고 계정 과목이 많아지면 어때? 너무 많은 것도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가 단기 차입금이라고 상상해 볼게요. 이게 단기 차입금이면 단기 차입금도 이 안에 있고 당좌 차월 거래가 잔액이 있으면 이 안에 분류한다는 뜻인 거예요. 대체한다는 뜻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당좌 차월까지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단기 차입금은 내가 빌리는 순간 만기가 1년 안에 상환될 개념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이 얘는 뭐지? 유동성 장기부채. 지금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은 공부하지 않았는데 느낌? 일단 유동이란 뜻이잖아. 유동인데 왜 뒤에 장기부채라는 이름이 붙냐 이거죠. 유동이긴 한데 왜 유동성 장기부채냐.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X1년도 3월 10일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어. 500억을 빌렸어. 그리고 이때 장기 차입금으로 걸었어. 뭐 거래처 거기 이제 은행 걸었겠죠. 그리고 차입금 걸고 나중에 갚아. 언제 갚냐면 이거 장기 차입금은 X4년에 갚아. 월 1까지는 몰라도 되잖아. 그치? 장단기를 나눌 때는 월 1은 필요 없잖아요. 연도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재하고 있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장기 차입금 걸었어. 그럼 얘가 영원히 장기일까요? 여러분 X2년도 기말이 돼요. X2년도 기말에 이 장기 차입금이라는 장부상에 있는 이 500원은
만기가 X4년의 만기죠. 그쵸? 그러면 X2년 기말 현재 단기, 유동이 되려면 만기가 X3년에 도래돼야 되는데 여전히 X4년이니까 장기죠.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걸려있는 이 500원을 X2년에 얘를 내년에 갚을 거예요 라고 대체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X2년 기말에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이거 가지고는. 근데 문제는 X3년도 12월 말에 X3년도 12월 말 시점에 서 있을 때 이 장기 차입금이 X4년, 내년이 만기다. 이게 내년에 만기가 도래된다. 그러면 이 X3년도 기말의 재무상태표를 외부에 보고할 때는 어떻게 이 500원이라는 금액을 기재해야 될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 야, 이번 연도 기준으로 장기 아니거든? 그럼 죽어. 죽이고 살리는 건 분계로 차대변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500원 죽여. 그럼 500원 죽이면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요? 아, 선생님. 장기 차입금 아니고 X3년도 기말 기준으로는 내년에 만기가 되니까 단기군요. 여기다가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라는 뜻이구나. 수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맞죠? 공부 안 했으니까 맞지.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장기 차입금은 갚았다고 오해하고 단기 차입금은 또 빌린 줄 알아.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의 특징은 그냥 차입을 했을 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 땡뚱맞게 들어왔어. 장기가 아니라 내년에 만기가 도래됐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분개했는데 그냥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를 해버리면 돈을 또 빌렸나 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계가 하나의 계정 과목을 만든 게 뭐냐면 너는 원래 장기잖아. 근데 내년으로 만기가 도래됐다고 하는 걸 대체할 뿐이지. 그래서 원래는 장기 부채인데 내년 유동으로 대체가 되기 위해서 대체하는 부채 계정으로 이때 대체 계정이에요. 그리고 은행을 걸겠죠. 자, 그럼 내년이 됐어. 드디어 500원을 갚을 날이 도래된 거야. 그럼 얘가 죽겠지. 그리고 이날 현금이 나가겠죠. 어때요? 그러면 유동성 장기 부채는 원래는 장기 차입금으로 발생이 됐었던 차입금 계정이었지만 결국은 어느 연도가 되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되는 어느 회계 연도가 한 번은 도래되잖아. 언제나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언제나 그래요. 언젠간 만기가 1년을 남기고 결산일이 도래돼. 그러면 그 회계 연도에는 반드시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죽이고 걔가 내년에 만기가 됩니다. 준비합니다. 저희 돈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의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으로 대체, 재분류를 해야 돼요. 그때 쓰는 재분류 계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냥 재분류만 한 거예요. 이 자체가 부채인 거야. 부채. 이 자체가 부채인 거야. 장기 차입금을 결산일로부터 1년 안에 도래돼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기 싫어서 새롭게 만든 계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동성 장기부채. 자, 이런 식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계정 과목은 내가 돈을 차입하는 시점에 분개할 일은 없지. 그치? 항상 언제 할까? 대체적으로. 결산. 12월 말 결산 1 기준으로 원래 장기인데 내년에 만기가 도래돼. 아, 이 이름으로 대체해야지 라고 쓰는 거야.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대체야 재분류하는 거 수로 많이 나와. 그럼 몇 월 며칠자로 분개하는 걸로 나올까요? 항상 기말 12월 말 기준으로. 자, 관련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첫 번째 거. 은행으로부터 1년 만기 돈 빌리고 100원이 보통예금에 들어왔대요. 보통예금 100원 1년 만기 돈 빌렸대. 그러니까 1년 만기 차입이면 빌리는 시점에는 단기 차입금이냐 장기 차입금이냐 두 개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유동성 장기 부채는 평생 쓸 일이 없는 거야. 그 다음 그 밑에 드디어 단기 차입금 만기가 도래됐대. 예.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100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110원이 나가. 이유는? 그치. 이자 때문에. 나는 이자를 만기 때 도래되면 갚기로 돼 있었어. 그럼 오늘은 110원이 나가네요.
그러면 보통 예금에서 110원이 나간 이유를 적는 거죠. 110원. 110원 전부 다 이자예요? 아니요. 이자는 10원이고요. 빌린 돈 갚은 거지. 그럼 빌린 돈은 어느 쪽에 걸려 있어요? 부채니까. 이쪽에 있죠. 그러면 얘를 죽이는 거죠. 이렇게. 드디어 부채가 감소하는구나. 근데 100원만 갚는 거야. 100원이었으니까 100원만 주고. 그러면 차대가 뜨죠? 왜 뜰까요? 이자가 뜨겠지? 이자는 비용이죠? 왜냐하면 돈 빌리고 이자를 주는 건데 이자 수익을 잡을 수가 없잖아. 너무 당연한 거잖아. 단기 차입금이 생기면요. 반드시 이자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숙명이야, 숙명. 여러분 돈 빌리면 이자 내잖아요. 갑자기 슬프네요. 돈 빌리면 이자 낸다. 저도 돈 많이 빌려가지고 진짜 뭐 이자가 뭐 그래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적으면 될까? 이자, 비용. 근데 그냥 한 세상 살다 죽는 건데, 그치? 대출 좀 받으면 어때? 대출 받는 것도 여러분 실력이야. 능력이라고 능력. 요즘엔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규제가 많이 되잖아. 그러니까 대출이 된다. 신용 꽤 괜찮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대출이 된다는 얘기는 무시할 수준이 아닌 거죠. 대출을 잘 받고 대출에 대한 이 한도나 이자율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직장에 가야겠지. 그 직장의 규모나 내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신용과 그 이자율이 달라지니까. 슬프죠. 저도 직장 생활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해서 직장 생활을 안 다니고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한 지가 이제 거의 뭐 20년 된 것 같은데 되게 좋은데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그 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직장 가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근로자로서 이제 소속된 곳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런 일을 할 때, 뭐 대출을 받든지 이런 일을 할 때 제약이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망고땡은 그냥 직장인으로 사는 거야. 망고땡. 그냥 아침에 9시 그냥 출근해서 중간에 뭐 커피 마시고 화장실 다니고 해도 뭐라고 안 하잖아. 다 근무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 앉아가지고 일하다가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중간에 간식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회의실에서 회의한다고 잡담하고 놀다가 6시 되면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만이잖아. 집에 와서 일할 거 없잖아. 만약에 집에 왔는데 일 시킨다. 그럼 관둬야지. 거기는 이제 근로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망고 땡이지 뭐. 저는 뭐 아침, 저녁, 뭐 새벽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하는 거니까. 직장인이 짱이에요. 결론은. 자,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5년 만기 돈을 빌려서 500원이 들어왔대요. 그냥 5년 만기니까 뭐라 그래야 돼? 단기 아니잖아. 그러면 장기 차익금. 장기. 근데 결산하는 날 어떤 별도의 거래인 거야. 결산을 하는 어느 연도에 장기 차입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 중에 100원이 만기가 내년에 도래될 거고 나는 갚을 거래. 갚을 거니까 어떻게?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에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주 그냥 확실하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500원이 장기 차입금으로 있다는 얘기구나. 500원이라는 얘기는 안 줬어? 그러면 그냥 상상. 장기 차입금이 있구나. 그 중에 100원은 이제 장기 차입금이 아니란 얘기구나. 내년에 갚을 거니까 장기 차입금 중에 얼마인지는 몰라도 돼. 100원만 죽이고. 내년에 갚을 돈 100원. 그리고 100원을 맞다. 그 이름이지. 그 7글자. 그거 뭐였지? 유동성 장기부채. 얘가 만약에 국민은행이었다. 그러면 유동성 장기부채도 국민은행 걸어주시고 같이 계속 걸어주는 걸로. 어때요? 시험에 이런 형식의 문제 내기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거래처 입력 안 하면 빵점. 여기다가 단기 차입금 생뚱맞게 걸어버리면 빵점. 만약에 장기 차입금 전체 금액 중에 장기 차입금 전체 금액이 500원인데 내년에 만기가 되는 건 100원입니다. 라고 줬을 때 500원 전부 다 붕괴하면 빵점. 내년에 만기되는 100원만 붕괴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차입금에 대한 계정들을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부채는 항상 대변에 처음에 발생돼. 왜냐면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사면서 결제를 못한 거거든. 그랬다가 갚으면 차변으로 오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해서 영상으로 공부하시거나 다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차변과 대변에 뭐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막 이런 얘기할 때 처음에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그냥 참고 가야 되는 거야. 어느 시점까진 가야 돼. 가다 보면 아, 탁탁탁 원리구나 이게. 뭐 그걸 굳이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거래 판료서를 막 차변이 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볼펜을 던지고 막 그런 유치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 단기간에 쇼부를 쳐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회계를 단기간에 쇼부를 치려고 암기를 해가지고는 이게 아주 그냥 탄탄하게 이렇게 기초가 다져지지 않아서 답답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입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가수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가수금. 수금은 됐다. 수금됐다는 말은 돈이 들어왔다. 이런 뜻이네. 그치? 지급한 게 아니잖아. 근데 가야. 모르겠어. 임시. 이 얘기는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누가 넣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현금이 들어왔다? 근데 내용이나 어떻게 무엇으로 처리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임시 계정인 거예요. 이런 일이 존재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매일매일 현금 맞출 때 현금이 100원이 많아요. 장부랑 실제랑 비교했는데 현금하고 장부랑 실제라고 이제 금액을 비교했더니 차이가 나면 기중에 현금 가부족 처리하면서 이거 원인 모를 때 쓰는 거잖아요. 현금 가부족 쓰면 되지 왜 이런 거 써요? 이런 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현금 가부족은 언제 쓰냐면 현금의 잔액을 맞추면서 차이가 날 때예요. 근데 가수금은 어떤 거냐면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들어온 건 확실한데 그게 왜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등이잖아, 등.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99.999998이에요. 만약에 제가 오늘 어떤 직원이 이렇게 와가지고 현금 100원을 주는 거야, 얘가. 받았어. 내가 물어보지. 야, 이거 뭐야? 얘기해줘. 그랬더니, 아, 모르겠어. 그러고 가. 이럴 일이 있냐고. 없지. 이 멍청이야? 그런 거 없지. 그냥 이런 일 없어. 현금 과부족은 내가 오늘 현금 시제를 맞추다가 생기는 원인 불명이고 가수금은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 쓰는 임시계정. 현금에 대해서 가수금을 처리할 일은 없어.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져온 사람이 돈을 주는데 얘가 몰라? 어떻게 받아왔는지를 모르면서 주는 거야? 이런 일은 없지. 지가 집에 가져가서 떡볶이 사 먹겠지. 그럴 일이 없어요. 자, 그럼 이거 해볼게요. 이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실무에서. 원인 불명의 100원이요. 통장에 들어온 거야. 현금으로 들어오면 인 마이 포켓하고 내 주머니에다가 100원을 넣고 퇴근해도 돼. 아무도 모르거든. 원인 불명이랬는데 뭘. 근데 원인 불명의 돈 100원이 보통 예금에 들어왔다는 이러한 거래들은 어떤 식이냐면 현금도 매일 맞추지만 보통 예금 같은 것도 매일 맞추거든요. 잔액 현금이잖아요. 현금하고 똑같은 거잖아.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을 매일 맞춰요. 당좌 예금만 좀 안 맞을 뿐이지. 보통 예금에 오늘 100원이 들어온 거야. 입금이. 그럼 100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다가 입금자가 누군지 써 있잖아. 회사든지 뭐 개인이든지 이름이 적혀 있든 회사 이름이 적혀 있든 써 있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써 있어. 돈만 들어왔어. 돈을 입금한 사람이 자기 입금자 명을 빈칸으로 하고 돈을 넣어버린 거야. 이런 일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3월 11일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야. 그럼 붕괴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 누가 넣었는지 모르니까 붕괴를 안 해? 해야 돼. 보통 예금은 매일 잔액을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진짜. 누구야? 바보같이 왜 돈을 넣었는데 이름을 안 넣어? 이렇게 하면서 붕괴를 하는 거지. 승질 부리면서 붕괴하는 거지. 그럼 보통 예금이 증가된 건 맞죠? 근데 왜 들어왔는지 몰라. 얘가 누군지를 전화해 줄 때까지 빈칸으로도 할 수 없거든. 차대번이 맞아야 되니까. 이때 쓰는 거예요. 가수금. 가수금이라고 쓰잖아. 다 알아. 들어왔는데 모르는구나. 왜냐면 이렇게 모르는 일이 있다니까. 저도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막 생뚱맞게 무슨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찍혀 있어. 이렇게 해서 김샤시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회사가 김샤시가 누군지를 아무리 조회해봐도 아무 관계가 없어. 어떤 회사의 대표자인 줄 알고 대표자 명칭을 다 출력해서 비교해봤어. 컨트롤 F 눌러가지고. 김샤시는 내 생선 처음 들어보는 이름. 그 김샤시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떡해? 가수금이지. 아, 김샤시. 현금으로 주면 내가 인마일 포켓 할 수 있는데 통장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가수금에 거래처가 들어가? 김샤시를 걸어? 우리 거래처가 아닌데? 그냥 엑셀로 관리하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엑셀이 큰 빛을 발하겠지. 엑셀을 잘 하셔야 돼. 그러면 김샤시가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가수금은 김샤시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 전 직원에게. 왜 그러냐? 우리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거래처를 다니다 보면 돈을 받아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주식회사 갑이라는 회사가 있어. 자, 우리 회사는 갑이라는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근데 갑이라는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있어. 그 직원의 이름이 김샤시야. 근데 그 직원이 은행에 가서 우리 회사 통장으로 100원을 입금시키는 무통장 거래를 했는데 은행 언니가 입금자명은 누구로 할까요? 그랬더니 지 이름을 부른 거야. 김샤시. 누구를 써야 돼요? 지 이름 쓰면 안 되지. 회사 이름을 적어야지. 입금자에다가. 근데 회사와 회사원의 거래인데 김샤시는 경력이 좀 부족하고 자기 이름이 너무 예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김샤시로 넣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장에 김샤시라는 이름으로 100원이 들어온 거야. 이런 일이 수두룩 빽빽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회계팀이 할 수 있어? 회계팀이 모든 나랑 거래하는 거래처의 직원들의 이름을 알 수 있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권을 수금해 오는 이런 직원들이 김샷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인트라넷을 열어가지고요. 김샷이라는 이름으로 100원이 입금됐습니다. 김샷이라는 이름이 특정 거래처에 뭐 누구의 일 수도 있으니까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럼 막 직원들이 이제 알아봐 줘. 그리고 이제 얘기해 줘. 그러는 거야. 이런 일이 진짜 많고요. 이거를 빨리빨리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한 계정들로 막 이렇게 돈이 들어오거나 하면 나가는 건 내가 내는 거니까 알지만 들어오는 게 문제거든. 그러면 이게 누군지를 막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 이게 이제 똘똘이들이 할 수 있는 거야. 똘똘이들. 이게 똘똘하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계속 가. 혼나. 너 아직도 원인 파악 못했어? 그래 그러면.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면은 야 못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살다 보면 또 뭐가 중요하냐? 인맥도 약간 또 중요하지. 인맥이 뭐 엄청 인생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내가 못하거든. 그러니까 막 돌려야지 이렇게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가수금 100원의 원인이 드디어 알아진 거야. 나랑 거래하는 거래처 중에 청주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에게 외상 매출금 줘야 될 돈을 김샷이라는 이름으로 입금시켰대. 그럼 짜증 이빠이가 나지만 다행이죠. 원인을 알아냈으니까. 그럼 이날 어떻게 하냐? 야, 이제 가수금 죽이자. 가수금 죽이면 사실은 이날 가수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김샷이가 청주가 외상매출금 준 것이 이날 알았더라면 가수금 대신에 무슨 일은 걸었겠어요? 외상매출금 채권 회수. 심플하게 했겠지. 근데 오늘 알아도 괜찮아. 오늘만 해도 외상매출금 떨면 되니까. 거래처는 청주 꼭 걸어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가수금에는 거래처가 없는 게 답이에요. 오히려. 가수금은 잠시 썼다 곰방 사라져. 근데 썼다가 금방 사라지려면 빨리 파악해야지. 근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은 그냥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시험엔 이런 거 안 나오겠죠.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 거야. 깔끔하게. 그래서 원인을 알았다. 그러면 그 원인대로 대체만 해주면 되잖아. 근데 이때 이제 할 때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이때 가수금 했던 거 지워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외상매출 그냥 쓰고 이 아래쪽에 이거 그냥 분리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얘를 수정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3월 11일이고 얘는 4월 6일이야. 그날 분계는 그때그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3월 11일에 분계를 수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정을 하는 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정 분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파악했을 때 다시 한번 분계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계정으로 대체를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중간에 제가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도 그냥 던져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